살까요? 여러분은 비싸게 사지, 가등기가 있으면. 왜? 한번 가등기 마저 쳐고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제. 하면 안 돼요. 항상 이거 여러분이 산다는 가정하야. 그 이런 걸 가르쳐 줬더니, 한 놈은 또, 지가 가등기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니까 가등기가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다가구주택이. 그래서 이제 입찰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 가격 입찰가도 써줬어. 이게 시세가 한 8억 정도 가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 불교 한 1년 전 얘기.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 이게. 다가구주택이 8억 정도 가요 시세가. 근데 이게 4억 한 2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4억이 아니라 그 한 3억 8천까지 떨어졌어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세가 8천이지만 이 감정가는 한 6억 정도 잡혀가지고 한 60% 가격 따라가지고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를 4억 2천 정도. 이거 얼마 가냐 했더니 8억 간대. 자기가. 내가 안 가봤어요. 8억 간대. 그래서 내가 이거 4억 2천에 낙찰 받아라. 그래도 많이 남지 않냐 했더니 이걸 누가 들어오냐요. 그래가지고 얼마 썼냐 3억 8천 500인가 500 더 써가지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4억 1천 한 200 정도 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이요. 이 사람은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죽을 써가지고 개 준 거죠. 그래고 나가지고 요거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장에 만났대요. 1등, 2등이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요거 말소해달라고 가등기를.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말소되는 거다. 이거 어차피 가짜지 않냐 소송 들어가면. 그 나중에 너 여기에 대한 민원상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전화가 온 거야. 당신 그때는 어떻게 했냐 협박이야. 당신 이거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로 고소하겠다는 거야. 맞아. 이 가짜지 않냐 말이야. 그래 이전에는 500만 원만 달라는 거지. 500만 원에도 이 사람 이거요. 이 자기가 낙찰받은 집은 낙찰받은 것보다도 손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4억 2천에 낙찰받았으면 한 3억 8천 남잖아. 근데 이게 여기 해봐야 이게 얼마야? 한 2천만 원 더 쓰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어리숙하면 안 돼요. 근데 어리숙한 게 자기가 자기 몰라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죠? 깎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거 할 때는 이 자기 판단을 너무 과실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거 얼마에 쓰면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 가격 분명히 쓰라 그랬어요. 이거 쓰는 이유는 또 뭐야? 그럼 물어보지나 말지. 이게 그러니까 아니 많이 남잖아요. 걔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경매 나오면 잘 팔려요. 가격이 높게 나가야 돼. 이 가등기는요 이거 거의 다 가짜야. 이거 말소 안 돼도 도루묵이야. 왜냐면 어차피 말소 안 돼도 이거는 싸게 사는 거 아니야. 도로 공동 지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방법을 이거를 적당히 싸게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배당금 지급정지 같이 처분하는 거예요. 배당금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해도 되고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 배당금 못 받아요. 그리고 사행위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송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가 이길 수도 있죠? 진짜 가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기면 배당금 못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금 다시 낙찰자에 회수되는 거죠? 그럼 공동 지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 이 가등기권자라고 R36이죠. 낙찰자하고 이 사람하고 이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거 말소시켜줘요. 이 돈 배당 받으려고. 분명히 손해봤는데도 이거 본등기 못 쳐요.
자기 뭐 찾아와서 이거 말소해 줄 테니까 그냥 요거 풀어달라고 사장사장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낙찰받을 때는 이게 자기가 낙찰받을 때만 하라. 그리고 낙찰받을 때도 자기가 낙찰받고 나서는 이걸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지웠다는 것 갖다가 정말로 그럴싸하게 계약서를 써야죠. 잘못하면 이 B가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소송에다가 잘못 대응하면 진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이거로 인해서 가격을 이것도 싸게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때는 내가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를 낙찰받고는 지워줘야 돼요.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까지 가등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낙찰받고 지우면 없어지죠, 등기부에. 그러면 그거 갖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럴싸하게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공익물건 소송할 때 이렇게 가등기라든가 이 가처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고할 때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걸 물건을 낙찰받을 때도 이거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 할 거 없어요. 가등기에 대해서 잇따르면 낙찰받고 정 아니면 그냥 2분의 1만 낙찰받으면 된다고. 2분의 1만 싸게 낙찰받아도 되죠. 근데 여기다 배당금 지급정지 가처분이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해놓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싶어가지고 지들 스스로 말소시켜줘.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있잖아. 돈이 그거 부응하잖아.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대응하라. 그리고 또 그건 내에는 책에 잘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이제 가등기가 있을 때 반드시 이제 이 가처분도 해고서 공인물 분할할 때는 가처분도 하죠. 그리고 가등기는 공인물 분할 소송을 할 단계에서 가등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인물 분할 소송에서 가등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입니까? 그러면 판사분은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냐 그러면 소유권이죠 청구 가등기라면 그럼 당신이 파는 거 아니냐? 그거 말소하고 해라. 그때 말소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거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렇게 실토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 그는 가등기가 있어봐야 그건 담보 가등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돼서 거의 끝날 무렵돼서 가등기 해놓는 거지. 판결 받기 임박해서 가등기 해놓으면 그리고 이 형식적 경매를 놓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넘어가면 요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공매, 지분 공매로 낙찰받은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 부분은 이제 보면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건 제가 여기 쭉 내려가면은 여기 보면 선순위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분 공매로 이렇게 낙찰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보면 파트 7장 가면 지분 공매로 낙찰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8분의 1 지분을 갖다가 금액이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2천만 원짜리 해야지 어떻게 할게요? 2,500도 하죠? 그래도 2천만 원 벌어요. 또 이렇게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것도 지분으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상의 건물인데 땅을 90%만 지분 경매로 나온 것도 살 수 있고, 이거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지분 경매지 뭐. 이렇게 상가주택도 2분의 1. 이거는 수익이 엄청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1억 천 투자해서 3억 5천 번 거예요. 이거는 재개발 지역인데 현금청산 1년 있다 현금청산 나오잖아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현금청산 이 해줬던 이 그 기록들을 여기다 해놨죠. 현금청산 금액이 얼마냐면 토지가 5억 3,300이고
건물이 1억 5,500개가 두 개 합치면 6억 8천이 넘어요. 근데 이게 앞에 보면 감정가가 얼마인가 봐요. 살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더 현금 청산을 많이 해주는 건 또 처음 봤어. 6억 7백인데 이거를 6억 8천을 감정평가 해주세요. 이걸 얼마나 낙찰받느냐. 이거에 3억 4,500에 낙찰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6억 8천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또 70% 대출 받았어요. 그냥 현금 한 1억 천 들여가지고 3억 5천 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까봐 법인으로 했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만 내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주택, 이게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가, 요거는 주택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 법인세 내고 나머지는 이제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인세가 기본 법인세하고 10%하고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나 그리고 주택 등에 대해서 양도차익의 10%가 있는데 주택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인세가 거의 없었죠. 10%로 끝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3억 5천 이익이 나와도 상당 부분을 이제 세금을 철세하고 했어. 이게 아예 이익이 많은 거니까 아예 했다. 요거는 두 사람이 공동 소유인데 10년 전에 이걸 투자한 거예요. 공동 투자. 근데 지금은 아주 앙숙이 돼버렸다고. 앙숙이. 그래서 다른 지분권자가 분양권 안 받는데요.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공유자 우선매수도 안 했어요. 지긋지긋해야 돼.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을 들어간 거죠. 이 사람 똑똑하더라고. 지하하고 여기 지하 1층이 있잖아요. 여기 상가들 다 내보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내보냈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도 한 수 배운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 하더만요.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내보냈냐, 세례도 얼마나 받지. 그랬더니 나중에 내보낼 때요, 이제 그 이주비 주잖아. 이주비 영업비 보상비 주잖아요. 그거 누가 주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줘? 북한에? 대통령이 줘? 시공사가 줘? 조합에서 대신 줘? 조합원이 다 내는 비용 받을 현금 청산금에 다 제거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나 그 얘기를 하는데 아차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기분 좋죠. 우리를 위해 청소를 싹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아야 돼. 그거 이제 시공사가 대납해도 그 대검이 아니야. 다 공사대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분을 투자할 때, 그래서 지분을 투자할 때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그 2분의 1, B가 2분의 1인데 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을 때는 요거를 B한테 팔아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것까지 사야지. 이것까지. 전체를, 지분 경매라는 거는 나머지 지분을 사야만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산 지분을 상대방 팔잖아요. 그건 어떻게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 어떻게 비싸게 팔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화가 난다고 뭐 하냐면 싸움을 해요. 여러분 재판하잖아요. 재판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비싸게 상대방이 사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이런 거 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제가 또 지분 쪽에는 이제 이름이 있다 보니 변호사들은 안 찾아가. 그래서 일산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도로가 한 3m 도로가 3m 도로가 있어요. 뒤에도. 근데 이 앞에는 이제 한 4차선 도로가 있고, 그런데 이 앞에 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10분의 1 지분인가? 이게 요거를 이 사람이 샀어요. 뭐 경매로 샀든 뭐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앞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요거를 도로를 내주겠다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런데도 이 사람이 거부하는겨. 왜 거부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내달래. 이게 뭐야? 그래서 완전히 알바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변호사가 최광식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더라고 이거를 소송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천만 원, 천만 원, 1200인가, 1000만 원까지는 준다 그랬어. 이 사람은 이거를 얼마냐? 1300달러 했던 거고, 평당.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제 공유물분할 소송해버렸어, 아예. 이 앞에 사람이. 그랬더니 이 감정평가가 얼마 잡혔는지 알아요? 700만 원. 그 700만 원 해가지고 매도 청구해. 이 상대방이 이 매도 청구 들어가면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700만 원 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1000만 원 준다는 걸 갖다가 700만 원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와서 1000만 원만 달라는 거야. 주겠어? 나한테 와가지고 1000만 원만 받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소송을 하면요. 이익 못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한 100만 원만 더 달라면 주겠죠? 항상 지분은 이 법으로 가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 지분을 살 때는 법으로 가면 유리해. 그거는 왜냐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대부분이 낮으니까. 감정가로 사는 건 무조건. 근데 내가 비싸게 받으려고 비싸게 상대방한테 팔려고 하잖아요? 알바끼 하려고? 상대방 살 생각도 없어. 그럴 때는 공유물을 소락하면 그건 거의 손해봐요. 이렇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미치겠어, 이 사람. 이 300만 원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나한테만 와가지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죠. 이제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따져. 나는 그런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만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번 인생이야.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입찰 안 들어가면 돼.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입찰 안 들어가냐?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를 사서 팔면 더 이익이 많이 나와요. 또 이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주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를 사면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땅이 3분의 2고 건물은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 많아가지고 B가 땅은 3분의 1 이런 것도 싸게 나와 이렇게. 왜? 하도 이런 사람들이 건물 철거성 들어간다고 겁주고 막 이러죠. 이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철거를 해? 이 건물을 철거를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좀 비싸게 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송이 들어가면요. 이거랑 이걸 가진 사람한테 이걸 철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마 10명이면 9사람은 안 해. 1명 정도 있어요. 그런 판사를 뭐라 하냐? 제정신이 아닌 판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이 사람 보고 사라고 그래요. 그때 감정가를 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실제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건물 소유자 이거 사게끔. 판결 내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 건물소유자 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갖고 판결문과 경매를 신청했다니까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나를 찾아왔어. 근데 이 내용을 잘 알죠. 그래서 이 상담해 주다가 간접병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누가 판결 내려줘? 지금은 더 안 해주죠. 지금 판사님들은 좀 진보적으로 많이 가죠. 지금은 더 안 해줘요. 이거 왜 판결 안 해줍니까, 보도록? 그럼 항소해. 항소하잖아요? 기각해버려, 이런 거. 받아주지도 않아. 이런 거 2심 청구 들어가잖아요? 기각해버려. 그 대법원에 가요? 가봐야 뭐 결론은 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게 나왔다 그러면 요런 걸 사지 말아야 되냐? 이것도 사야죠. 사가지고 이제 건물 철거성 같은 걸 진행해 하는 거는 압박의 수당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적당한 가격 받고 파는 거예요. 이건 싸게 사죠? 이거 비싸게 사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하면, 아니면 이렇게 또 자기 요거 갖고 또 이게 땅만 공유물분할 소송해도 되죠? 그래가 땅만 싸게 사면은 건물이 땅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또
땅만 공인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 전략이 그건 생각을 어떤 게 더 유리한가는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산 사람이 이 사람이 철거되기 전에 이거부터 공인물 땅만 공인물 분할해 가지고 이 땅을 싸게 살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사람이 건물 철거성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공인물 분할해 가지고 땅 전체를 자기가 사 가지고 건물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가 유리할 거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부동산마다 다 틀려요. 판단하는 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